65세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은 매년 최소 1번은 넘어진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치솟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시구나 하고 좀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그리고 낙상이라는 문제가 대체 왜 생기는지 그 핵심 원인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흥미로운데요? 시작부터 핵심을 딱 말씀드리자면 노화는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노화의 이질성이라고 하는데요. 노화의 이질성이요? 네.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의 실제 상태를 말해주는 생물학적 나이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탐구를 시작해보죠. 노화의 이질성이라 말씀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제 주변만 봐도 똑같이 칠순이신데 어떤 분은 막 주말마다 산에 가시고 그렇죠. 어떤 분은 집안에서 걷는 것조차 좀 불안해하시거든요.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었던 스피르도소라는 학자의 신체 기능 연속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봤습니다. Physical Function Continuum. 맞아요. 그게 노년기의 신체 상태를 하나의 긴 스펙트럼으로 보고 5단계로 나눈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가 신체적 우수군. 우수군요? 네, 거의 운동선수 수준으로 활동하는 분들이죠. 그 바로 아래가 신체적 적합군인데 마라톤이나 테니스처럼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이 두 그룹에 속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 있을 3번째 단계가 신체적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네, 장을 보거나 집안일 같은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없이 혼자 다 하시지만 계단을 많이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처럼 좀 힘든 활동은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겠군요. 네, 바로 4번째 단계인 신체적 노쇠군부터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노쇠군. 식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씩 필요해지는 상태예요. 이분들이 바로 낙상사고의 고위험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신체적 의존군으로 모든 활동에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요. 와. 그러니까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적합군에, 어떤 분은 노쇠군에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노화가 그냥 쭉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스펙트럼이 어디쯤에 있느냐에 따라 재활의 목표나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 달라져야죠? 예를 들어 독립군에 계신 분께는 운동을 통해 적합군으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할 수 있지만 노쇠군에 계신 분의 최우선 목표는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지키고 무엇보다 낙상을 막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한 사람을 그 스펙트럼 위의 특정 지점으로 밀어내는 요인들은 뭔가요? 결국 타고난 유전자, 그러니까 그렇게 늙을 팔자 같은 게 가장 큰가요? 하하, 유전적 영향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에 걸친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생활 습관이요? 네. 젊을 때부터 얼마나 꾸준히 몸을 움직였는지, 영양 상태는 어땠는지, 특히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지, 심지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아닌지 같은 요인들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만의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젊을 때부터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노년의 모습을 만드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이 고장나기 시작하길래 이렇게 신체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걸까요? 보통은 그냥 근력이 약해져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그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원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근력이 약해지는 것도 맞지만 더 치명적인 건 근일률, 즉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력이랑 파워가 다른 건가요?
전 그냥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력은 그냥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는 최대 힘을 말하는 거고요. 파워는 그 힘을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느냐는 속도의 개념이 더해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힘보다 길에서 넘어질 뻔할 때 재빨리 다리를 뻗어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예시가 핵심이에요.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대부분 근력만 생각하는데. 넘어지려는 그 0점 몇 초의 순간에 필요한 건 최대 힘이 아니라 순발력 있게 몸을 지탱하는 파워거든요. 그런데 노화 과정에서 이 파워가 근력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감소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왜 하필 그 중요한 파워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우리 근육에 무슨 특별한 변화라도 생기는 건가요? 네, 우리 근육 속을 들여다보면 답이 있습니다. 근육은 크게 두 종류의 섬유로 구성돼 있거든요. 두 종류요. 네, 마라톤 선수처럼 오랫동안 힘을 내는 지근 섬유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짧고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 섬유가 있어요. 파워를 내는 게 바로 이 속근 섬유인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지근 섬유보다 이 속근 섬유가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힘을 빨리 쓰는 엔진 부품부터 달아 없어지는 셈이군요. 그런 셈이죠. 여기에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서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등이 굽는 뒷구분증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불안정성은 더 커지게 되고요. 이게 우리 몸의 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력 장치가 이렇게 고장나면 이걸 조종하는 제어 장치, 그러니까 뇌나 신경계는 괜찮은 건가요? 이쪽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복잡하고 교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감각 재가중 능력의 저하예요. 감각 재가중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평평하고 환한 길을 걸을 땐 시각 정보에 크게 의존해서 균형을 잡아요. 네. 반대로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어두르면 발바닥 감각에 더 집중하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어떤 감각을 더 중요하게 쓸지 실시간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능력이 바로 감각 재중입니다. 상황에 맞게 뇌가 채널을 돌리는 거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채널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스위치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유독 어두운 곳이나 푹신한 카펫 위처럼 발바닥 감각이 좀 애매한 곳에서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바뀐 환경에 맞춰서 감각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자료에서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중과제 비용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듀얼 태스크 코스트? 네, 대화하면서 걷기 같은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실제 생활 속 낙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젊을 때는 걷기라는 행동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으면서 통화를 하던, 주변 경치를 구경하던 전혀 문제가 없죠. 뇌에 여유 자원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걷고 균형 잡기라는 과제 자체가 뇌의 자원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운전 자체에 모든 정신을 쏟아야 해서 옆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도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길을 묻거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등 추가적인 인지과제가 주어지면 뇌는 과부하에 걸려요. 결국 주의가 분산되면서 균형 제어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셧다운되고 아주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제가 질문을 하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 대답하실 때가 있었군요. 전 그냥 생각하시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균형을 잡기 위해 멈췄던 거네요. 와, 이건 정말 새로운 시각인데요. 네, 그게 바로 이중과제 비용이 커졌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어요. 출력 장치인 근육은 힘을 빨리 못 쓰고 제어 장치인 신경계는 주변 환경 변화나 동시 작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이러니 낙상이 잦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앞서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넘어진다고 하셨는데 위험 요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낙상 위험 요인은 크게 환자 본인에게 원인이 있는 내재적 요인과 환경 탓인 외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네, 내재적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과거에 넘어진 경험입니다. 아, 한 번 넘어진 경험이요. 네, 한 번 넘어진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또 넘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 외에 방금 이야기한 근력 못 파워 저하, 균형장애, 시력 저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료를 보니 다약제 복용, 그리고 여러 약을 동시에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던데요.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흔히 드시는 안정제나 수면제, 항우울제 같은 약들은 뇌의 반응 속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려서 낙상 위험을 높여요. 아, 또 어떤 고혈압 약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해서 핑 도는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몸을 낫게 하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 만성질환 때문에 4-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낙상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약을 드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문제 말고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어두운 조명, 방과 거실을 나누는 문턱, 끝이 말려 올라간 카펫, 그리고 물기 있는 욕실 바닥. 이런 것들이 집안의 대표적인 지뢰밭이죠. 아, 그런데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이런 위험이 더 증폭되는 특수한 환경이에요. 어떤 점에서 더 위험한가요? 병원은 낙상을 위한 최악의 칵테일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악의 칵테일이요. 일단 환자는 급성 질환 때문에 몸 상태가 최악이죠. 네. 여기에 집처럼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이라는 변수가 더해져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허둥지둥 일어나려고 할 때 이 3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낙상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아, 실제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 할아버님께서 밤에 화장실 가시다 수액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본인의 몸 상태, 낯선 환경, 그리고 수액줄이라는 작은 장애물, 이 3가지가 합쳐진 전형적인 사례였죠. 정말 안타깝네요. 이 모든 원인을 알고 나니까 그냥 운동 열심히 하세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 조언이었는지 알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 모든 복합적인 원인들을 고려한 현대 재활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다요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단순히 약해진 근육 하나면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신체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팀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전체를요? 네. 그래서 단순한 근력 운동을 넘어서는 4가지 핵심 훈련이 필요해요. 그 4가지 핵심 훈련 정말 궁금한데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근일률 훈련, 즉 파워 트레이닝이에요. 천천히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가벼운 무게라도 최대한 빠르게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해서 잠자고 있는 속근섬유를 깨우는 거죠. 아, 속도를 중요시하는군요. 네. 둘째는 동적 균형 훈련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균형을 살짝 무너뜨리고 그걸 스스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 실제 넘어질 뻔한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치료사가 가볍게 밀거나 움직이는 발판 위에서 버티는 훈련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라고 하면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감독하에 환자의 능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빠르고 강하게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거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신경계, 즉 제어 장치를 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해요. 3번째는 감각 제약습입니다. 딱딱한 바닥뿐만 아니라 푹신한 폼매트 위에서 서보거나 눈을 감고 균형을 잡는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고장난 감각 재가중 스위치를 다시 켜는 훈련이에요. 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중과제 훈련입니다. 뇌가 멀티태스킹하는 능력을 다시 키워주는 거군요. 맞아요. 걸으면서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게 하거나 간단한 뺄셈을 시키거나 아니면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움직임과 인지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노년기 재활의 최종 목표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실제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우리 몸의 출력 장치와 제어 장치가 하나의 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다시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짚어볼까요? 첫째, 노화는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오는 스펙트럼이라서 달력 나이보다 내 몸의 기능 상태인 생물학적 나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의 진짜 주범은 단순한 근력 약화가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에 반응하는 파워와 뇌의 제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대화하며 걷기 같은 이중과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복합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재활 역시 근력, 파워, 동적 균형, 감각, 인지 훈련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요인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노화와 낙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능이 이미 저하된 후의 재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들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거꾸로요? 네.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신체적 적합군이나 독립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 일상적인 운동에 이런 개념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 문제가 생긴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할 때 마지막 세트는 무게를 낮추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일어나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오, 그것도 파워 트레이닝이 되겠네요. 그럼요. 트레드밀 위를 걸을 때 일부러 친구와 어제 본 드라마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떨어보는 것도 훌륭한 이중과제 훈련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미 시작된 노쇠함을 잘 관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노쇠함의 시작 자체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가 아닐까요? 와,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